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미국 은행 관련 소식, 그리고 중국과 비트코인 관련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은행권의 새 유동성 지원 기구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69조 원이나 빌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웃긴 게 90일 대출의 최대 1년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이다 보니까 이걸 2년 동안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대충 좀 은행들 돌아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연장을 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이거 추가적으로 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예금 1년 최대폭 감소 기록이 나와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다가 지금 팍 내려갔는데요. 은행에 따른 신뢰도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둘씩 주요 은행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죠. 그리고 이미 이런 파산 상태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용과 반작용 형태로 MMF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은행이나 증권사 MMF 쪽으로 해서 이자라도 좀 더 챙겨 먹자라는 형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 현금 비중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한 방에 자금을 써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미국의 중소형 은행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알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나스닥에 계속 추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여전히 나스닥에 있는 형태가 좋아야지만 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점을 이런 점으로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은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내용 보면 좀 아쉽겠지만 아래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왜냐하면 충족한 현금의 흐름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또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또 진입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나스닥은 어느 정도 버텨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총 통화량 대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식에 머무는 돈이 아직도 주식에 많이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총량에 있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주식에 머무는 돈이 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가려고 힘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올라갈 때 좀 더 반응이 더 세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투자적 심리를 본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거기서 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계속 그 자리에 맴도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카지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약간의 중독적 현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인에서 10배, 20배, 30배에 따른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코인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 뒤로 미국 국채이어 MBS 채권 상업용 부동산 쪽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주로 많이 투자했던 게 이 MBS 쪽인데요. 이게 중소형 은행들이 붕괴가 되면 이 MBS 비중도 상당히 종이 쪼가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영향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국의 MMF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냥 계속 관망하려고 하는 돈인지 아니면 대기 타려고 하는 돈인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거 피신하려고 들어왔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장기적인 모델링으로 별로 좋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신 이제 이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반사이적 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인 거래소 쪽으로 들어갈지, 채굴회사 쪽으로 들어갈지, ETF 쪽으로 들어갈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또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번외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이런 또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토마토 저축은행이라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거 받기까지 6개월 이상 걸렸고요. 그리고 예금 이자율이 그때 당시 5%였는데 이거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 기준으로는 수신 예금 이자율 기준점으로 또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낮은 금리로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나머지 은행이 5천만 원이 한도라고 하면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로 또 보게 되면 블러가 입찰 풀이 3월 3일 기준점으로 1억 4,66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사상 최고 TVL을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이는 NFT 업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았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블러 같은 애들이 잘 성장해주면 이더리움이 탄탄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STO 쪽에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와 별로 관계도가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음악 저작권, 부동산, 미술품, 그 다음에 그게 다예요. 예. 빌딩, 건물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도는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두 번째 노란색 캔들의 가장 가격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보게 되면 지금 요 시점인데 이 노란색이 이렇게 터져 나왔을 때마다 올라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VDD 멀티플 부분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크립토에서 중국몽 세 가지 목적이 있다. 홍콩 내러티브 복귀와 그리고 중국 정부의 크립토의 관계도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해서 중국의 국有은행이 홍콩 자사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오랜 기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중국 은행들이 홍콩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신호로 들리기도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제 조만간에 6월 달에 대부분 라이센스 제도하고 확립하고 하반기 부터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나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야, 홍콩도 생각보다 규제가 강한다고 하면 이게 매력도가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올해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상의 시기 그리고 등록과 규제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등록 부분이 무서워서 못할까요? 아니죠.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나머지 쪽에 있는 강도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홍콩은 그것보다는 좀 더 완화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제 부분도 그 국가에 있는 규제적 강도가 지금 매우 세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어느 정도 재정과 정립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올해 안에 거의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대부분 국가들에 따른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홍콩의 어느 정도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건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기대감도 지금의 중국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키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비트론 TV에 일주일 만에 50% 증가했고요.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와 블록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관심있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로 어떤 분이 또 금리와 비트코인 관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놨던 분이 계셨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15년도 5월달 기준과 미국의 FOMC 기준금리 데이터와 비트코인 월별 종가 기준 가격 데이터를 산정을 해서 넣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금리가 올랐을 때 비트코인 오르고, 그리고 금리가 내렸을 때 주춤했다가 비트코인 좀 늦게 오르고, 금리가 올랐을 때 비트코인 내리고,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와 비트코인 관계도는 크게 영향이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반대로 반감기에 영향을 더 많이 주었다. 반감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 2020년도 반감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보게 되면 그때부터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긴 하죠. 우리가 알고 됐던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에 있는 반감기 좀 개무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이때까지 최고래 이제 10%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펌핑 능력이 나오겠냐.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반감기가 대략 1년 정도 남았죠. 1년 정도 남았을 때 투자를 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는다라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판단의 기준과 결정은 다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본인이 배워가고 배웠던 건 또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이런 습관 나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비트코인 말하기 전에 일단 리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리플 이제 스냅샷 끝났죠? 네, 끝났는데 이제 도미넌스 위치도 같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미넌스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리플이 단기간 끝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추가적인 호재가 있냐 없냐, 이거 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뒤에 이제 비트코인 방향성, 여전히 혼돈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돈된 이 시장 안에서도 비트코인 과연 좋은 패턴이 나올 거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USDC에 있는 이 현상이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내려가는 폭이 계단식으로 좀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그냥 서서히 빠지고 있네요. 티 안 나게. 네. 그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USDC 시가총액이 대략 이 정도, 한 30조 원 정도에서 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한 600조 원 정도 대충 치고 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뭐 10%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펌핑 비중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선물의 레버리지까지 포함을 하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못해도 이 USDC에 있는 이 자금이 삐죽삐죽 많이 빠져나간다고 쳐도 올라갈 수 있는 총량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뭐 2배 이상 가격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힘이 버겁지 않겠냐. 이건 레버리지까지 하면 여기에서 곱하기 5나 10배 해주는 게 맞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디파이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수를 줄 수 있는 폭을 좀 10배까지 주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 봐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얘가 300조가 되어봐야 얘가 2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또 딴지 거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이 받쳐주는 현상은 중기적 관점으로는 좋지만 여전히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디펙이 1달러가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은 별로 좋지 않는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